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사망한 연방 대법관이 안치된 연방 대법원에 가서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를 조문했습니다. 대통령 부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마스크를 썼고 대통령 모습이 보이자 일부 시위대는 투표로 그를 퇴출시키자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선거에서 졌을 때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하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예스라고 답하지 않고 우편 투표가 재난이라면서 두고 보자고 말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결정하는 선거 판결은 받아들일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민주당 상원 대표는 대통령의 발언은 독재자가 되겠다는 의도를 보여주는 불길한 징조라고 비난했고 공화당 정치인들도 대통령의 발언을 꾸짖고 있습니다. 긴스버그 대법관 사망 이후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이겼던 세 군데 주에서 여성 유권자의 바이든 후보 지지율이 두드러지게 올라갔습니다. 켄터키주 루이빌 대배심이 가택 수색 중 흑인 여성을 숨지게 한 경관들을 기소하지 않자 시위가 전국으로 퍼집니다. 주지사는 검찰총장에게 기소하지 않은 증거를 공개하라고 했지만 검찰총장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주리 주지사가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금요일에 열릴 예정이던 재선을 위한 토론회는 취소됐습니다. 식품의약국이 백신 승인 기준을 까다롭게 할 것으로 알려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식품의약국은 백신 승인에 대해 백악관의 허락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2035년부터는 오염을 배출하는 자동차 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해 백악관과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문가의 예상보다는 많았지만 100만 명 아랫대를 유지했습니다. 바이든 후보와 아들이 우크라이나 가스 회사 이슈와 관련해 돈을 번 것이라는 공화당의 주장에 대해 공화당 상원 조사 결과는 증거 없다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는 40일 남았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40일 남았는데 국가는 그 어느 때보다도 4년 전과 비교해서는 물론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가장 상상할 수 없었던 많은 그 이슈들, 돌발 변수들, 그리고 미국의 2세기 넘게 있었던 문제들이 더 강하게 튀어나오면서 더군다나 요즘은 사람들이 이성으로 자신들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또 어느 정도는 위선도 나쁜 말처럼 들리지만 인간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선을 가장한 선을 자꾸 하다 보면 어느 정도는 악 같은 것이 줄여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미국은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몸속에 마음속에 머릿속에 갖고 있는 악을 자유롭게 펼쳐도 아무렇지도 않느니라 하는 분위기가 됐기 때문에 시위도 격렬해지고 경찰의 대응도 여전히 변화가 없는 지역이 많은 것 같고 이런 모든 것들에 더해서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연방 대법관의 사망은 여러 가지로 미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 흔듦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지난 몇 년 동안 많이 우측으로 미국이 갔다라는 것으로 더 갈지 아니면 연방 대법관의 숫자가 보수대 진보가 6대3이 되더라도 이게 또 다른 방향으로 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대법관에 안치된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조문을 하러 갔습니다. 존 루이스라든가 아프리칸 아메리칸 연방 하원 의원이 숨졌을 때 그리고 존 맥케인 연방 상원이 숨졌을 때 상원 의원이 숨졌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조문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숨진 사람들도 각각 민주당과 공화당 정치인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조문하고 연설하고 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존 맥케인은 오지 말라는 유서까지 써놨다고 하니까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연방 대법관도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연방대법관은 처음에는 약간 중도 성향의 진보였지만 연방대법원이 보수 쪽으로 많이 바뀌면서 본인은 나이가 들수록 더 진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그 초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페이크라고 연방대법관이 불렀다가 나중에 본인 스스로 사과를 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에게 적절한 표현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 말한 의도 자체가 변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사이가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올해 초만 하더라도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연방대법관에 대해서 나에 관한 케이스가 연방대법관에 올라갈 경우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연방대법관은 그 판결에서 빠져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을 정도입니다. 당연히 빠질 긴스버그 연방대법관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와 함께 연방 그 대법원 쭉 계단이 있고 맨 위에 이제 관이 놓여져 있고 하는데 조문을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특별했던 것은 지금까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약간 살짝 쓰는 것처럼 하다가 벗고 마스크 쓰는 사람을 조롱하고 마스크의 효율성에 대해서 뭐 별로 없다,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본인의 지지 기반을 다져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은 마스크를 썼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연방 대법원에서 마스크 쓰지 않고 거리두기 하지 않으면 오지 말라고 얘기를 했겠죠. 연방 대법원의 그 위엄과 명령에는 대통령도 거부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만일 연방 대법원 저쪽 위에 사람들이 아래서 그 추모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등장을 해서 다른 사람들 전부 거리두기하고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인데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미국의 많은 역사를 바꾼 그런데 대통령이 마스크 쓰지 않고 거리두기 하지 않았을 때의 그 비난이라는 것은 대통령 자신이 잘 알 테고요. 해서 검은색 마스크를 오랜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대중 앞에 보이는 그 시간 동안 썼습니다. 그게 하나 특별했고 연방 대법원이라는 위엄 무게에는 대통령도 압도될 수밖에 없는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하나가 보여졌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오늘 뭐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죠. 당연히 또 하나는 대통령이 이렇게 등장을 하자 저 위에서 아래서 굉장히 멀기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대통령의 등장을 이미 예고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았죠.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도 검은색 옷을 입고 함께 대통령과 왔고 해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어떠한 의전이 있으니까요. 의전에 따라서 대통령이 기다리라고 하면 의전을 집전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섰다가 발자국 움직이고 하는 그 딱 모습이 보이자마자 시위대들이 저 아래서부터 그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소리가 조금 작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점점 커져서 vote him out 이라는 소리가 분명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투표로 저 사람 내쫓자 하는 그 소리를 대통령이 듣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동안이요. 이것보다 더 길었습니다. 앞부분을 제가 조금 여러분들께 안 들려드렸는데요. vote him out, vote him out. 그를 투표로 떨어뜨려 버리자 하는 그런 얘기인데 물론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연방 대법관을 추도하러 온 사람들은 당연히 보수 쪽보다는 진보 쪽이 많을 테고요. 그러나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추도하러 온 대통령에게 시위대가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본 것도 처음이고 앞으로도 거의 없다고도 상상해 볼 수 있는 일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은 이
지금 11월 선거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하는 겁니다.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는 쭉 그 조 바이든 후보가 앞선다고 하고 얼마 전에 딱 한 번 라스무센은 뭐 워낙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오는 여론조사 기구이긴 합니다만은 딱 한 번 1%포인트 지금 어떨지 모르겠네요.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네요. 이겼다는 것이 나오고는 쭉 바이든 후보가 앞서가긴 했지만 그리고 많은 표 차이건 적은 표 차이건 지금 스윙 스테이트에서 거의 조지아 빼고 텍사스 빼고 아이오와주가 조금 그 타이라고 할까요? 그 정도 빼고는 이 스윙 스테이트에서도 거의 이 정도면 거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플로리다까지 포함을 해서 조 바이든 후보가 앞서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뭐 힐러리 클린턴도 그랬고 알고도 그랬고 파퓰러 보트에서는 몇백만 표씩 많이 받고 한 사람이 연방 대법원에서 조지 부시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인단에서 이겨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안심을 민주당 쪽에서는 하지 못하고 공화당 쪽에서는 우리가 이길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자들의 질문은 어제 이제 대통령이 브리핑을 백악관 브리핑에서 물어보죠. 만약에 선거에서 진다면 평화롭게 권력을 이양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백악관 출입 기자예요. Will you commit to making sure that there is a peaceful transferal of power after the election? Well, we're going to have to see what happens. You know that I've been complaining very strongly about the ballots and the 네, 무슨 지켜보자고 얘기를 하죠. 아는 것처럼 내가 그 우편 투표에 대해서 정말 많이 그 컴플레인을 해왔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and Understand that, but people 디제스터라고 얘기를 해요. 재난이라고. making sure that there's a peaceful transferal of we want to power. get rid of the ballots, and you'll have a we'll have a very peaceful. There won't be a transfer. 계속 이제 기자는 그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하겠느냐고 Ballots are out 물어봅니다. of control. You know it. And you know who knows it better than anybody else? The Democrats know it better than anybody else. Go ahead. 그리고는 대통령이 그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하겠다고 예스라고 답하지 않고 계속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얼른 다른 기자에게 질문을 할 기회를 줬습니다. 지금 이것을 가지고 일반 사람들은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정치라든가 법이라든가 그쪽 분야에서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거부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또 하나가 그 뒤에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선거 자체는 연방 대법원이 결정을 할 것이라는 얘기를 해요. 대통령이. Well, it's a great question, a very fair question. Yes, I think it's very important. I think this will end up in the Supreme Court, and I think it's very important that we have 9 justices, and I think the system is going to go very quickly. I'll be submitting at 5 o'clock. 지금 이제 이 시스템이 very quickly 간다고 하는 것은 새로 오늘 조문을 했고 토요일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후 2시에 새로운 그 연방 대법관을 지명을 하고 이것을 빨리빨리 완성을 해서 9명의 연방 대법관이 나오면 그 법원에서 결정을 하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Person I chose for this most important of all positions. And 뭐 연방 대법원이 가장 중요한 you 자리고요. see the Republicans are very united. 지금 공화당이 상당히 서로 뭉쳐 있고 We were elected. We have a lot of time. 시간 One 많다고 justice was 하고 picked in 19 days. 19 days. We could do 4 어떤 at that 연방 rate, or 대법관은 5. 19일 안에 결정된 경우도 있나 보죠. No, before the election, and then you have after the election too. But in terms of time, we go to January 20th. But I think 이 it's better 1월 if you go 20일까지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선거 전에 이제 연방 대법관 결정해도 되지만 선거 이후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1월 20일 그 회기 연도는 그때까지는 지금의 공화당 다수당인 그 공화당이 상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원에서 연방 그 대법관 지명자를 인준을 하기 때문에 계속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having a 4-4 situation is not a good situation. If you get that, I don't know that you get that. 4-4 situation은
나쁜 시츄에이션이다. 지금 이제 한 명이 빠졌으니까 뭐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다른 한 사람이 뭐 어떻게 민주당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9명이 있어야지 되고 연방 대법관은 빨리 결정을 할 것이며 그리고 대통령의 이 말에서는 전문가들은 새로 결정되는 연방 대법관이 이제 이 문제가 대통령이 이 의를 제기를 해서 연방 대법원으로 갔을 때 대통령 편을 들어서 이제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라고 해석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막판에 가능하면 모든 우편 투표하는 것에 대해서 막는 지금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우편 투표가 많고 공화당이 현장 투표가 많은 데다가 올해는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 우편 투표가 가짜다 사기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공화당이 더 우편 투표 안 한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민주당의 아담 쉬프 상원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이 같은 말을 들은 뒤에 독재를 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Writing on the wall. 아주 불길한 징조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에서 미국 정치인들이 많은 것을 따오잖아요. Writing on the wall이라는 것도 바빌론 왕국의 마지막 왕이요. 뭐 여러 가지 방탕하고 해서 나라가 기울고 할 때 파티하다가 벽에 누군가가 와서 성경에 있는 글을 위 몸통 없는 사람이 벽에 글을 쓰는데 아무도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는데 다니엘이 이거 나라가 망한다라는 겁니다.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writing on the wall. 가장 불길한 징조 중에서 불길한 징조를 표현을 할 때 writing on the wall이라고 하는데 정치인 아담 쉬프가 지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독재로 가겠다는 뜻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제 기자회견에서 하나 이상했었던 것은요. 대통령이 아주 중요한 전화라고 하면서 기자회견 하다가 중간에 나갔습니다. 그 중요한 전화가 무슨 전화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공화당에서도 대통령이 선거 결과 평화적인 이양을 하겠느냐는 데에 대해서 예스라고 하지 않자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죠. 특히 이제 미 롬니 같은 사람, 연방 대법관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에 대해서 고려해 보겠다고 했지만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용납해서도 안 되는 일이다. 헌법을 준수하지 않겠다는 일이라고 했고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주의 연방 상원의원도 비슷한 얘기. 우리가 2세기를 평온하게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내년에도 평화롭게 권력은 이양될 것이다. 리즈 체니가 딕 체니의 딸이잖아요. 전 부통령의 공화당에서 넘버 3입니다. 리즈 체니도 마찬가지 얘기를 했고 헌법과 미국의 생존에 관한 문제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여러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의원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뉴욕이 지역구인 존 캐토 의원 같은 경우는 평화적인 권력 이양이라는 것은 대통령 한 사람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다. 민주주의를 의미하니까.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정말 기회주의적인 발언과 행동들을 많이 해서 살아남는 의원이라고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씀 안 드려야지 되는데, 2016년도에는 오바마가 2월 달에 지명한 연방 대법관 지명자에 대해서 무슨 선거의 해에 지명을 하냐고 했다가 이번에 본인이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선거가 어려워지게 되니까 대통령 해야 된다고 하면서 거기 하겠다고 하고 이번에도 양쪽에서 다 인기를 얻어서 표를 구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행보라고 할까요? 대통령을 꼭 집어서 대통령 이름도 부르지 않으면서 그러나 대통령의 그 말 자체가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사실이니까 그냥 공화당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공화당 정치인들이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는데 우리 공화당은 선거에서 지더라도 승복할 것이다. 그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또 어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잠시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켄터키주 루이빌에서의 그 사건 3월 중순에 있었던 3명의 경관이 집을 거의 부수고 들어갔죠. 물론 영장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영장은 아니에요. 영장이 있었고 해서 흑인 여성이 숨진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지금 시위를 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선거에 다
또 지역에 따라서 이 이슈가 더 영향을 미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좀 전에 제가 단추를 잘못 눌렀어요. 그래서 아무 말씀 없이 여러분들께서 광고부터 들으셨습니다. 네, 이 내용은 그 한 번은 말씀을 드려야지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브레오나 테일러라는 여성이 26살이고 헬스케어 워커로 일하고 있었는데 이 여성이 이제 아파트먼트에서 보이프렌드와 함께 잠을 자고 있는데 잠자는 시간이죠. 잠자는 시간에 경찰이 3명이 수사관이 들이닥친 겁니다. 그 No Rock Warrant라고 해서 그 영장은 영장인데 미리 뭐 말을 해주거나 이런 것 없어도 되는 영장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영장 자체가 그 Rock the Door 할 때요. 그 영장 자체가 텍사스의 루이빌에서는 이번 수사관들이 마약 관련 그 수사를 하려고 급습한 것인데 마약 관련 수사에는 이 No Rock 그 워런티가 불법입니다. 그쪽 그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영장은 가지고 갔는데 No Rock 영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급습을 하고 뭐 아마 문을 열고 할 때 뭔가 도구도 사용을 했겠죠. 그리고는 잠자다가 일어났는데 뭐 소리가 뭐 요란하고 했겠죠 하니까 이 여성의 현재의 남자친구가 총을 들고 누군가가 그 괴한이 침입한 줄 알고 총을 들고는 총을 쐈습니다. 그랬더니 경관이 이제 그 응사를 하면서 이 여성이 숨진 겁니다. 근데 뭐 총도 뭐 한두 발 맞은 것도 아니고 굉장히 바닥에 있었는데 굉장히 많이 그 맞았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 현재의 보이프렌드가 기소가 됐습니다. 경관 살해 혐의로.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 사연을 알고 시위를 하고 해서 결국 이 남성에게 그 부여했던 그 기소는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이 되긴 했는데 어제 이 켄터키주의 대배심이 3명의 수사관이 갔잖아요. 2명에게는 아무런 혐의를 주지 않았고 이 한 사람에게는 혐의를 줘서 기소를 했는데 그 혐의가 어떤 혐의냐면 그 흑인 여성을 총을 쏴서 숨지게 한 혐의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벌받지 않았어요. 이 남성이 지금 이미 경관도 아니거든요. 옷을 벗었거든요. 이 남성이 총을 쏘는 과정에서 옆집에 위협이 됐다. 그 총발사가 그 혐의로 무기를 잘못한 무슨 1급 혐의로 기소를 하고 that's it인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시위를 많이 했고요. 켄터키의 주지사와 이 루이빌의 그 시장이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공화당의 검찰총장에게 그럼 대배심이 어떠한 증거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흑인 여성을 그리고 마약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서. 그렇게 살해를 해서 총도 뭐 10발이라고 맞았다고 하던가요. 그 정도로 많이 맞았거든요. 아무튼 5발 이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소를 하지 않은 그 여러 가지 증거를 데이터라든가 근거를 밝혀라라고 얘기하니까 검찰총장이 밝히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검찰총장이 뭐 굉장히 스타 검찰총장이죠. 지난번에 공화당 전당대회 할 때 흑인이에요. 그리고 검찰총장은 흑인입니다. 켄터키라는 주에서 처음으로 흑인이 검찰총장이 된 겁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진보나 민주당에 가깝다기보다 공화당보다 더한 공화당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공화당 전당대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소수인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검찰총장의 얘기를 그 다음날 아침에 방송에서 들려드리면서 이 검찰총장은 바로 이 케이스 때문에 곤혹을 겪을 위기입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밝혀라 하니까 뭐 경관들의 생명, 뭐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 등등 해서 대배심에 여러 가지 결론 내린 그 결과는 밝히지 않겠다고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경찰과 검사의 관계는 꼭 이 케이스만
총을 쏜 경관을 기소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경관이 누군가 그 업무 도중에 총을 쏴서 사람이 숨지고 했을 때 기소되는 케이스가 드물어요. 왜 드무냐면 미국에서는 기소를 검사가 하잖아요. 검사가 하는데 그 동네 검사가 하는데 동네 검사와 동네 경찰은 항상 어떤 때는 주고받아야 되는 게 있는 겁니다. 검사가 그 동네에서 그 동네 경찰을 기소를 하고 나면은 그러면 앞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 비밀의 숲에서 여러분들 뭐 보신 것처럼 협조도 하고 어떻게도 하고 하는 그런 것이요. 미국은 뭐 이 수사권과 이 기소권은 완전히 분리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검사가 원래 기소하는 케이스가 별로 없는데 이 케이스에는 지금 조지 플로이드 그렇죠. 많은 그동안의 일들이 있었는데 또 한 사람도 그 여성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 기소라던가 이런 것이 처벌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아프리칸 아메리칸 사회는 굉장히 지금 분노하고 있고 켄터키 루이빌뿐만이 아니라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시위가 있었지만요. 특히 어제 뉴욕에서의 그 시위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왔거든요. 해서 지금 이 문제가 어느 쪽으로 갈지 정말로 또다시 이제 뭐 시위가 격해지면은 어떻게 되는 거 시위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그 설령 유리창이 깨지고 문이 부서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리플레이스가 가능하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다시 돌릴 수도 없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또다시 힘들어진 그 아주 척박해지고 이게 뭐야 하고 낙담하고 하는 일부 인종들의 정신적인 피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회복되기 힘든 것이다. 뭐 지금 그런 얘기들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변호인 측에서는 뭐 영장 발부도 이게 뭐 제대로 된 발부가 아니라는 뭐 이런 얘기. 이것은 이제 조사를 해봐야 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고요. 지금 켄터키 루이빌의 그 일로 전국이 들썩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예요. FDA가 백신 승인을 국민들이 이제 대통령을 중심으로 너무 정치화해서 선거 전에 빨리 만들 것이라고 하니까 식품의약국이 기준을 강화해서 만들 것이다. 그럼 여러 가지 기준 뭐 시한을 볼 때 선거 전에 못 나올 것이다. 그 자세한 내용은 이번 주에 발표를 한다 했잖아요. 대통령이 이제 대뜸 이 식품의약국이 백신에 대해서 승인을 하는 거 그것은 내 허가를 받아야지 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뭐 have to, must to 뭐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백악관의 어쩌면도 아니에요. 제가 그 중간에 부사 내지는 형용사를 잊었는데 대통령의 말의 요지는 그 권한이 나에게 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식품의약국이 최종적인 결정을 말하자면 적어도 윤허 정도로 할까요? 단어를. 내 윤허 없이는 식품의약국은 마음대로 그 백신 승인에 대해서 그 총체적인 100%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나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돼.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식품의약국이 너무 정치적인 것 같아. 무엇보다도 다른 무엇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정치적인 것 같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미주리주의 주지사가 양성 반응이 나왔거든요. 두 번째죠. 지난번에 오클라호마 주지사가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왔고 두 사람 다 공화당 주지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이 미주리 주지사의 경우는 지난번에 2018년도에 그 사임한 주지사의 뒤를 이어서 남은 임기를 채운 것이기 때문에 이번이 정식으로 풀 임기를 채우는 선거인데 금요일에 그 예정이 돼 있었어요. 토론회가 못 갔죠. 어제 아침에 지금 이 주지사의 말에 따르면 와이프가 증상이 약간 뭐 좀 경미한 증상이 있어서 조사를 받았더니 양성이 나왔다. 그래서 본인도 조사를 받았더니 뭐 주지사 와이프는 조사 쉽게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 조사를 받았더니 나도 양성이다. 그런데 본인은 전혀 아무런 증상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미주리주의 경우도요. 지금 17만 7천 케이스, 거의 2,00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럼 미주리주가 인구가 많은 뭐 로스앤젤레스처럼 대도시가 있는 그런 곳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비로 볼 때는 미국의 주별로 따지면 이렇게 확진자가 5번째로 많은 주가 미주리주인데 더군다나 지금 미주리주의 이 주지사는 65세고요. 나이는 심장질환이 있어서 4년 전에 그 수술을 받았다고 하니까
당연히 지금 격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오클라호마 주지사 케빈 그 스틱 주지사 공화당 주지사도 양성 반응이었었는데 지금은 괜찮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오늘 아침에 NPR 방송이 보도를 하는데 지금 얼마 전부터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을 질병통제국이 관장을 하지 않고 어떠한 그러한 경험이 없는 민간 회사를 끼고 이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일반 사람들이 알아야지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되면서 뭔가를 우리가 어떻게 보고를 해야지 되는지 알려줄게 하고 어제 이제 새로운 지침이 내려왔는데 새로운 지침 내려오기 전에도 그게 보고를 하기가 참 어렵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새로운 지침을 보면은 NPR 방송의 보도 내용은 한마디로 이 내용입니다. 지금 연방정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에 대한 보고를 그게 많이 늘어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많이 보고하지 않도록 예를 들면 꼭 독감 환자 숫자와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보고를 해야지 된다. 지금까지는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만 보고를 했다면 독감 환자도 보고를 해야 된다. 그럼 거기에 대한 또 확인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일주일 날마다 everyday 그렇게 보고를 도저히 할 수가 없답니다. 해야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망자, 확진자, 병상, 마스크, 여러 가지 의료기구, 게다 대고 렘데스비르는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기타 등등 해서 너무 뭐가 많아서 그런데 NPR 방송의 그 보도의 초점은 오히려 보고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많이 나오거나 뭐가 또 이제 이 원하는 대로 뭐 형식에 맞추지 않거나 하면은 메디케이드 보조금을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병원들도요, 돈 버는 거예요. 병원들이 자선은 아닙니다. 물론 다른 내놓고 돈 버는 업체와는 이상 같은 것이 다르겠으나 모든 의사들이 히포크라테스 정신이 있겠으나 돈 버는 거잖아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병원이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이 되느냐, 그 행정부에서 어떠한 정책을 쓰느냐, 오바마 케어가 우리 병원에 돈을 벌어주느냐, 벌어주지 않느냐,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관이 되는 겁니다. 병원도 또 그렇게 운영을 해야지 간호사도 봉급 주고 스태프들도 봉급 주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 NPR 방송은 뭔가를 지금 행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뭐가 안 나온다던가 뭐를 어기거나 이러면 메디케이드 보조금을 안 준다는 얘기라는 거거든요. 그럼 병원 문 닫아야지 되는 거거든요. 이런 형태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수치 같은 것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잠시 뒤에 경제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그저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 87만 명, 예상은 한 85만 명 되지 않을까 했는데 예상보다 많았지만 그래도 100만 명 아래고요. 별로 큰 진전은 없는 겁니다. 요 몇 주일 사이에요. 그보다는 이제 캘리포니아주가 15년 남았네요. 2035년부터는 가솔린만 only, 하이브리드는 괜찮다는 얘기죠. 가솔린으로만 가는 자동차는 팔 수 없게 하겠다. 새 자동차의 경우에요. 물론 자동차를 수십 년 타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자동차는 2대, 새로운 자동차는 적어도 하이브리드이거나 전기 자동차는 돼야지 된다는 얘기잖아요. 캘리포니아주가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마켓이고, 가장 큰 자동차 마켓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숫자가 많으니까 그만큼 오염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오염이 이산화탄소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일반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트럭 같은 경우도 25년 사이에 전부 이런 형태로 오염 방출이 없는 트럼프래요. 오염 방출이 없는 트럭으로, 특자만 보면 트럼프예요.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반대가 되는 거죠. 트럼프 행정부는 계속 지금도 자동차 연비를 높이라가 아니라, 소비자들은 높이면 좋잖아요. 1갤런 넣으면은
30마일 가는 게 20마일 가는 것보단 좋지 않겠어요? 지구에도 좋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 자동차 회사에 나쁘다, 뭐 석탄 산업에 나쁘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오히려 그 오바마 때 해놨던 것보다 연비를 많이 낮추도록 하고, 캘리포니아주가 또 전체적으로 예외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를 많이 사람들이 타고 다니니까 하니까 그런 예외, 웨이브 해주는 조항도 안 해줄 수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계속 이렇게 충돌을 하는데 추세 자체는 점점 처음에 이렇게 해서 기후변화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다가 지난해부터는 이제는 그 기업도, 오일 기업도, 자동차 기업들도 다 그 대통령 쪽에 줄 수는 그런 기업도 있지만 캘리포니아 쪽의 의견을 그 보태는 그런 그 기업이라든가 뭐 이런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과 캘리포니아주가 또다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더더군다나 스트러글을 갖게 될 테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야심찬 게요. 2019년도에 캘리포니아주도요. 전기 자동차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10% 미만이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10% 미만인 것을 하이브리드와 그 전기 자동차로 앞으로 15년 안에 다 바꾼다? 정말로 이게 원대한 계획이긴 합니다. 그만큼 백악관과 트럼프 대통령 재선되면은 싸워야지 된다는 거고, 캘리포니아주는 뭐 클린 그 에어법 같은 것들이 있어서 더 합니다. 이것도 또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연방 대법관과 연관이 됩니다. 이제 6대3이 되면은 이 클린 에너지 같은 것도 친환경 같은 것도 진보와 보수로 연방 대법원에서 갈리게 되거든요. 그러나 한 가지는 만약에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뭐 대통령의 권한으로 캘리포니아주에 어떠한 것을 웨이브해 준다던가 이런 것은 이제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기후변화, 지구온난화와 관련해서 선거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게 11월 3일은 미국 대통령 선거의 날입니다. 그런데 12월 4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었던 그 파리 기후조약에서 공식으로 탈퇴를 하는 날이 됩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면 이제 공식적으로 탈퇴를 할 것이고,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기후조약에서 공식으로 탈퇴한다고 선언을 했고, 그것이 집행되는 것을 취임할 때까지 미루면서 미국은 다시 파리 기후조약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 세계적인 업계와 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는 이런 뜻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고요. 제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어떤 분들께서 북한에서 그 어부를 총살하고 남한 어부를 불에 태우고 한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잠시라도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린 프로폴리스. 네, 제가 다음 광고를 잘못 눌러서요. 그래서 스탑했습니다. 다음에 그린 프로폴리스 프로 이윤 들으시고요. 네, 이 부분은 잠깐이라도 정리를 좀 해드려야지 되겠어요. 그동안 이제 그 공화당이 주도하는 그 의회에서 여러 가지를 조사를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조 바이든 후보가 아들이 그 러시아의 가스 회사의 가스 업계와 관련이 전혀 없었는데 이사가 되고 뭐 얼만큼 일정 기간 동안 봉급을 받고 했었던 것, 그 자체,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를 했는가,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우크라이나의 검사 한 사람도, 검찰총장도 뭐 해고시키라고 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 그렇다라고 했고, 우리가 많이 잊고 있는 게 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탄핵 재판이 있었던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바이든을 조사를 해라 하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전화로 요청 비슷하게 하면서 그러면 우리 군사 지원 그 홀드하면서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하원에서는 탄핵되고
다수당인 상원에서 탄핵이 안 된 건데 이 케이스에 대해서 상원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공화당에서 수없이 바이든은 끝났어. 이게 선거 치르지도 못할 거야. 감옥에 가야지 돼 했는데 상원이 공화당이 주도하는 당이잖아요. 결국은 증거 없음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87페이지 그 조사 보고서인데 뭐 미심쩍은 부분은 있지만 스모킹 건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미심쩍은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어떤 것이냐면 그 국무부 관계자 2명이 백악관에 컴플레인을 했답니다. 무슨 우리가 뭘 도와주고 그런 것도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국무부가 이제 다른 나라와 여러 가지 외교 문제를 하고 하는 곳이잖아요. 왠지 현직 부통령의 아들이 그 워낙에 우크라이나 같은 데가 부패했기 때문에 브리즈마라는 가스 회사에 이사로 있으면서 돈 받고 하는 이게 좀 어색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도 조사를 했는데 우크라이나에서도 미국에서도 뭐 국무부에서도 관계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뭐 그런 일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바이든이 어떻게 권한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워싱턴에서는 뭐 많이 있는 일이기는 하고요. 아버지가 뭐 이렇게 해서 우크라이나 거기 내 아들 취직시키고 돈조를 하지 않아도 또 알아서 상대가 기대를 하고 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카 트럼프가 돈 봉급 하나도 안 받는다고 하면서 30몇 개의 그 중국 상표권을 그렇게 원했는데도 못 받다가 아빠가 대통령 되고 나서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사위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트럼프 재단이 돈 들어가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트럼프 대통령 뉴저지 골프장 본인의 골프장 가지 않을 때도 경호원들은 거기서 잠자게 하고 시세보다 몇 배 높은 방값을 받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87페이지짜리에 이게 증거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 바이든이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의 검찰총장 해고에 대해서 주장을 했어요. 그거는 이제 오바마의 뜻이기도 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검찰총장이 너무나 부패했기 때문에 이 뭐 아들과 관련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너무나 부패했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그 검찰총장 해고해야지 된다고 했고 미국의 공화당 정치인들도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 이런 내용이 나왔다. 그런데 바이든이 이겨도 공화당은 이 같은 조사는 계속 할 것이다 하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에 관해서는 우선 도와주시는 분들부터 불러드리고요. 북한이 이제 어업 관계자를 그 이제 좀 문제가 있었던 그 수역에서 이렇게 해서 총으로 쏘고 그 불로 태우고 한 그 내용에 대해서 한국이 발표하는 그 사실 자체를 그대로 미국에서도 보도를 합니다. 다만 북한에서 이제 한국에서도 발표를 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랬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유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얘기를 하고 북한과 뭐 어떻게 해보자 감싸 안기를 한 발언이 있었는데 이런 뉴스가 나와서 더 남북한 관계가 경색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지원도 문재인 행정부로서는 하기가 힘들게 됐다. 이 정도 해석하는 정도입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